서혜정의 오디오 북카페. 책을 내면서 때때로 시들고 메마른 과거의 흔적들 때문에 우리 몸에서 쇠락의 악취가 풍기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오래전에 만들어진 흙 속에서 굵고 하얀 새싹들이 자라나 길을 만들며 반짝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씨앗들이 은밀하게 싹을 틔우고 있으며 오래된 묘목들이 스스로 기운을 차리고 언젠가 꽃피는 생명으로 솟아나올 새싹을 틔우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미래의 은밀한 분주함을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 즉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카렐 차페크, 초록숲 정원에서 온 편지. 1. 체코 작가 카렐 차페크는 정원사들의 일상을 빌려 인간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불멸의 낙관주의를 노래했다. 세상살이가 나아지기를 열망하는 역사가도 미래를 꿈꾸며 사는 사람이다. 이 장미가 내년에 꽃을 피우면 얼마나 멋질까 생각하고 10년 정도 지나면 저 가문비나무의 묘목이 얼마나 무성할까를 상상하는 것이 정원사의 꿈이듯 나도 그런 희망을 우리 역사 공동체에 걸고 싶다.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최고의 상태는 과거도 현재도 아닌 미래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정원사는 정원을 가꾸며 식물에게서 미래의 희망을 배우는 모양이다. 그래서 차페크는 초록숲 정원으로 표현되는 식물 세계가 인간의 희망이라 단언했다. 역사가와 역사의 관계도 그와 유사하지 않은가. 구겨지고 초췌해진 역사일망정, 그것이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토대이기를 갈망한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거기 있다. 4. 무엇보다도 인간은 역사적 존재다. 내 삶은 내 아버지의 삶이기도 하고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삶이기도 하다. 또한 그것은 내 아들의 삶이기도 하다. 과거는 우리의 시야에서 온전히 사라지고 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과거는 우리 현실의 일부이자 다가올 미래에 상당한 지분을 가진 것이다. 누구도 역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미국의 흑인 소설가 제임스 볼드윈은 이렇게 말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아니, 과거와는 거의 상관이 없다. 역사가 강력한 힘을 갖는 까닭은 우리 안에 역사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말 그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안에 현존하기 때문이다. 역사는 이처럼 우리 삶에 위력적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실감하는 시민들은 별로 없다. 어처구니 없게도 역사의 이용 가치에 주목하고 그것을 독점하기 위해 열을 올리는 이들은 따로 있다. 권력자들이다. 이들은 국가 권력을 동원해가며 역사를 왜곡하고 전유하려는 욕심을 부린다. 그들은 역사를 움켜쥐면 현실을 장악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다. 일본과의 독도 분쟁에도 그런 역사 왜곡의 마수가 작용한 것이 틀림없다. 19세기 말까지 일본에서 제작된 30개가량의 동아시아 지도에는 울릉도 일대가 모두 다 한국 영토로 명기되어 있다. 1920년대 중반에 간행된 일본 지도에서조차 동해는 여전히 조선해로 표기될 만큼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의 문제는 아예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독도는 한국 땅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의 권력자들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조작에 열을 올린다. 안타까운 것은 일본이 움직이자 덩달아 세계도 들썩인다는 점이다. 역사적 존재로서 우리 시민들은 역사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역사란 현실보다 더욱 현실적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지나간 시간을 오늘의 삶을 위해 부활시키고 일어난 사건을 기초로 역사를 만드는 힘에 의해 인간은 비로소 인간이 된다. 니체의 반시대적 고찰. 니체 이러한 주장에 내가 10분 공감하는 이유다.
과거와 현재는 사물과 그 그림자이며 표면을 달리하면 그것은 곧 씨앗과 열매의 관계이기도 하다. 역사는 현재와 미래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일, 곧 정원사의 일이다. 내 생각이 그러하다. 다시 말하지만 역사는 우리 안에 현존하는 그 무엇이다. 차페크의 정원사가 식물에 걸었던 기대, 공자가 천명에 순응하는 완벽의 질서에 두었던 희망도 다분히 역사적이었다. 나의 역설 역시 현실을 지배하는 어둠의 저편에 지금도 여전히 한 줄기 빛이 존재함을 확신한다. 제1부 정도전의 꿈. 지난 10여 년 전부터 조선 왕조의 고려 왕조적 기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의 한국사가 존 B. 던컨이 대표적이다. 그는 조선 초기의 지배층은 대부분이 고구려의 구귀족 출신이었다고 주장하며 두 왕조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하여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 백승종. 덩컨의 장기적 지속성론. 덩컨의 연구에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다. 우선 그의 통계 해석에는 납득하기 힘든 점이 있고 한국 사회의 역사적 성격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이러한 내 주장을 자세히 소개할 겨를은 없을 것 같다. 다만 2부에서 나는 조선 건국의 설계자였던 정도전의 개혁 의지를 잠시 들여다볼 생각이다. 정도전의 경우만 자세히 보아도 우리는 고려 사회의 구습과 절연하고자 했던 조선 건국 세력들의 강한 역사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도전의 계획대로 모든 개혁이 실천에 옮겨지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역사에는 대단히 소중한 토대가 마련됐다. 좋은 정치란 이상적인 설계를 따라 행해져야 한다. 이런 굳센 믿음이 지식층 전반에 팽배했고 이것이 면면이 이어지는 한국 사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숱한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정도전의 개혁 의지는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다. 정도전은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삼아 일대 개혁을 꾀했다. 그것도 일시적인 정치 구호로서가 아니라 진정성을 담아 사회 정의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했다. 또한 그는 사병의 철폐를 선도했다. 신생 왕조 조선의 정치적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하루바삐 서둘러야 할 필수적인 과업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사회 구조며 국정 운영이 정도전이 뜻한 대로 다 개혁되지는 못했다. 노비제도와 같은 것이 끈질기게 존속하며 허다한 사회 문제를 일으켰다. 내가 추노 문제를 중심으로 노비제도에 관심을 두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사회적 모순이 누적되자 15세기 후반 조선에는 홍길동과 같은 도적대가 출현했다. 내가 홍길동 증후군이라 부르는 사회 현상은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사회개혁 세력의 성장을 갈망하는 대중의 의지를 은연중 대변한 것이었다. 18세기부터는 이것이 정감록을 비롯한 정치적 예언서 운동으로 확산됐다. 그와 같은 움직임을 이끌었던 평민 지식인은 이를테면 정도전의 후계자였다. 정도전의 토지개혁안. 고려 말의 세력가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백성들의 논밭을 빼앗아갔다. 결과적으로 한 조각의 땅에도 임자가 7, 8비 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농사짓는 백성들의 고통이 여간 크지 않았다. 그들이 부담할 도조도 보통은 2중, 3중이었고 세곡의 운반 비용이며 경양을 오고 가는 지주 쪽 심부름꾼들의 접대 비용도 녹록하지 않았다. 이 모든 부담을 이끌어 안기에는 백성들의 힘이 너무 달렸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사방에서 백성들이 아우성친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교양 높은 지도층의 대부분은 백성들의 고통을 애써 외면했다.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백성들과는 확연히 단절된 지배자들일 뿐이었다.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것이 임금의 할 일이다. 논어. 이런 가르침을 가슴 깊이 간직한 선비는 예나 지금이나 극소수다. 삼봉 정도전은 바로 그런 소수자였다. 그는 도를 넘은 자기 시대의 사회적 불평등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그 해결책을 궁리했다. 공 정도전은 그 폐단을 잘 알고 반드시 고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태조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국내의 토지를 전부 몰수하여 국가 소유로 만든 다음 인구 비례에 따라 토지를 재분배해 옛날의 올바른 토지 제도를 회복할 생각이었다. 정도전 삼봉집.
이상은 정도전의 개혁적 사고를 간단히 요약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정도전은 까마득한 중국의 옛 현왕들이 실시했다는 정전 제도를 14세기 한국의 현실 속에 실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그는 당시 조정의 막후 실력자 이성계를 설득했다. 이성계가 자신의 견해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자 정도전은 자신의 토지개혁안을 재상회의에 상정했다. 오늘날 우리 눈으로 보면 정도전은 마치 사회주의자처럼 보인다. 유교적 사회주의자 정도전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이것은 물론 과장된 표현이다. 그가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알았을 턱이 없다. 더욱이 그는 토지의 공유제를 주장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사실이 있다. 정치의 근본을 오롯이 백성의 삶에 두었던 그의 사상적 가치는 14세기 한국 사회에 국한될 만큼 협소한 것이 아니다. 공자와 맹자가 강조한 민본 정치의 본령을 정도전은 현실에 접목하는 데 열정을 쏟았고 그런 점에서 그는 후세의 모범이었다. 사람이란 본래 겉다르고 속다르기가 얼마나 쉬운 존재인가. 정도전만큼이나 유교적 교양을 중시했지만 고려의 구귀족들은 정도전의 개혁안을 격렬하게 거부했다. 특히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로 통하던 문화시종 이색이 반대 여론을 선도했다. 그는 정도전의 스승이기도 했다. 옛법은 함부로 고칠 수 없다. 이 한마디로 이색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적극 방어했다. 우현보, 변한열, 관근 및 유배규 등도 이색을 편들었다. 이들은 현실주의자로서 기득권층의 이익을 적극 옹호했다. 조중과 윤소종만이 외로운 정도전을 지지했다. 그때 정몽주는 중립을 선언했다. 해당 관청의 실무관리들은 대부분 정도전의 개혁안에 찬성했지만 허사였다. 한국 사회의 뼈대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한 정도전의 개혁안은 결국 구세력의 힘에 밀려 수포로 돌아갔다. 정도전은 누구였나? 외가와 처가가 노비의 핏줄이었으니 문벌을 자랑하던 고려 귀족 사회에서 그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아웃사이더였다. 사설을 읽어보면 당시의 집권층이 정도전의 한미한 가문을 문제 삼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처럼 혈통에 약점이 있는 사람들은 유행이 작은 출세의 꿈이라도 이루게 되면 어느 누구보다 더 수구적인 경향을 띠기 일쑤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 그 운동의 본거지였던 전라도에서 동학농민군과 맞서 싸운 이들은 상당수가 양반의 서자들이었다. 그렇게라도 하여 그들은 기성 세력의 인정을 받고자 했다. 그러나 정도전은 달랐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본 바탕을 잊지 않았다. 거기에는 백성을 하늘로 여기는 성리학 공부가 큰 도움을 주었다. 전라도 나주 거평 부곡에서의 귀향살이를 통해 목격한 백성들의 비참한 실상이 그의 뇌리를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정도전은 정치의 근본을 백성의 삶에 두고 모든 정책을 고려했다. 당시 백성의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따라서 토지 문제는 그의 주된 관심사가 됐다. 토지 제도가 무너지면서 호강자가 남의 토지를 겸병하여 부자는 밭두둑이 있다할 만큼 토지가 많아졌다. 가난한 사람은 송곳 꽂을 땅도 없게 됐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토지를 빌려 농사 짓는데 1년 내내 부지런하고 고생하여도 식량은 오히려 부족하다. 부자는 편안히 앉아서 농사를 짓지 않고 용전인, 소작인을 부리기만 하여도 그 소출의 태반을 먹었다. 국가는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고 그 이득을 얻지 못한다. 아이의 백성은 더욱 곤궁해지고 나라는 더욱 가난해졌다. 정도전, 조선 경국전. 이러한 한탄에서 보듯 정도전은 대지주라는 존재를 국가와 백성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했다. 어느 사회든지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일정할 수 없다. 어느 정도 차이는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차이가 차별로 변해 고질적 사회학이 되고 말면 이것은 큰 문제다. 이런 악습을 단단히 뜯어고쳐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새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정도전의 깊은 소망이었다. 시대의 새벽길을 걸은 정도전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앞장서 고려를 타도하고 이성계를 도와 조선 왕조를 일으켰다. 큰 뜻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역사의 거목이 왕자의 난으로 인해 단숨에 쓰러지고 만 것은 우리 역사의 불행이었다. 만약 자신의 본 바탕을 똑똑히 기억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면 지금 떵떵거리는 이 나라의 재벌과 권력자들은 태도가 달라져도 한참 달라져야 한다. 그들은 과연 누구 덕분에 오늘날 그처럼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움켜쥐게 됐는가? 1960년대부터 수십 년 동안 저들은 국가 경제의 성장이 최우선이라며 시민들을 다그쳤다. 재벌들은 국가의 빚보증으로 마구 외채를 차입하여 몸집을 불리면서 저임금으로 시민들의 손발을 묶었다. 그러기 수십 년 만에 이 나라의 경제는 외적으로 상당한 성장을 이룩했다. 하지만 그 열매를 시민과 함께 나눌 때가 되자 저들은 새로운 변명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를 들먹이며 저들은 또다시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 중에서 한국의 자살률이 최고를 기록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내 생각에는 사회정의야말로 이 땅의 가장 큰 과제다. 이것은 시민들의 무한한 인내와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재분배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부자 증세와 공정한 재분배를 논하면 역적 취급을 당한다. 온 세상이 다 그런 줄로 짐작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2013년 5월 나는 독일 연방공화국 공영방송 컨소시엄에 출연한 독일 개신교의 최고위 성직자가 물질적 재분배야말로 평화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역설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2013년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일베, 일간 베스트 저장소, 2010년에 DC 인사이드에서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따로 나와서 만든 인터넷 커뮤니티, 2013년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 규정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이 일베식 논법으로 치면 독일 기독계는 종북 좌파보다도 더한 좌빨이 될 것이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거나 나는 유교와 기독교를 비롯한 인류의 위대한 가르침들은 그 본령에서 볼 때 서로 다를 게 없다고 믿는다. 정도전이 주장한 경자유전, 즉 농부가 직접 땅을 소유해야 한다는 유교식 정의는 불변의 진리다. 이를 허망하고 구태의연한 낡은 이론 따위로 치부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다. 한 자릿수에 불과한 한국의 부자들이 국토의 대부분과 자본의 절대 과반을 독점하고 있는 오늘날, 정도전의 외침은 여전히 절실한 사회적 요구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틀림없는 일이다.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전 지구의 자원을 독식하고 전 세계 각국을 분탕질치고 있지 않은가. 2011년 가을 세계 증권시장의 심장부인 뉴욕의 월가에서 시민들이 부르짖은 오큐파이 운동은 21세기 세계사의 분수령으로 인식될 날이 머지않았다. 600년 전 조선의 정도전이 고민 끝에 마련한 사회정의의 실천적 개혁안은 장차 전 세계로 확대 이식되어야 할 개혁의 귀중한 씨알이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백승종의 역설, 한국사 에세이인데요. 우선 제 옆에 작가분께서 와 계시거든요. 선생님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승종입니다. 역설의 저자입니다. 네, 그러게요. 제가 지금 앞에 부분 잠깐 읽었는데요. 대단한 역설이신데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 역설이라는 책에서 정도전의 꿈이라는 제 일부 중에서 일부를 제가 읽었는데 요즘 드라마도 하잖아요. 정도전. 맞습니다. 요즘 네. 인기가 있는 드라마죠. 네. 남자분들이 아주 재미있게 잘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각 편마다 주로 조선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짚어보면서 현재 정치적, 사회적 사건들을 연결지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저자로서 역사적 사실과 현재를 연결짓는 의도가 있으신지요? 네, 있습니다. 네. 첫째로는 인간은 역사적 존재죠. 네. 정치적 존재다, 경제적 동물이다 여러 말을 하지만 네.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한 끝자락에 서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 결국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역사는 우리에게 항상 유용합니다. 아시다시피 옛날 표현에도 은감이 불원이라는 말이 있죠. 거기서 은감은 은나라 때의 역사가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뭐 그런 말인데 예. 사실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것처럼 교훈 아닙니까? 네. 그 뭐 일본의 역사 왜곡만 하더라도 그러게요. 교훈을 제대로 못 받아들여서 예. 그렇다 이런 얘기 하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제 기계적으로 보는데 그건 또 잘못이에요. 네. 말하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의 어떤 일관된 흐름 속에서 있는 것처럼만 네. 생각하는데 실은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절대적인 시간으로 보면 시간이 뒤죽박죽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일어난 일은 꼭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일일 수도 있고 내일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역사가는 역사를 통해서 현실을 보고 싶어 합니다. 네. 히스토리.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읽어본 정도전의 꿈으로 다시 얘기를 돌아가 보면요. 지금 TV 드라마 정도전이 한창 인기리에 방영 중이고 또 정도전과 그 시대, 뭐 혁명, 광활한 인간 정도전, 또 정도전을 위한 변명, 뭐 소설 정도전 등등 정도전에 관한 책들이 출간돼서 출판계에서도 독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 책 역설에서도 제 1부가 정도전의 꿈이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정도전을 지금 시점에서 주목하고 또 주목받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게 지금 현재 사회가 말입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대단히 안정된 사회고 또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를 꿈꾼다든가 네. 공무원이 되기를 또는 네. 대기업에 취직하기를 이렇게 대단히 안정적인 직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체제 자체가 너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가 공고해서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고 거기서 네. 뭔가 안정적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열망이에요. 네. 하지만 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은 뒤집기를 또 원하고 있는 거죠. 네. 말하자면 저울의 양쪽에 네. 팽팽하게 어떤 균형을 잡아야 우리의 삶이 유지될 수 있듯이 네. 한편으로는 우리는 안정을 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도전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 좀 화끈하게 엎을 수 있는 것이 한번 없을까. 뒤집어보는. 네. 그래서 뭔가 그 전적으로 현실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네. 정도전을 좋아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역사학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보시기에 정도전은 어떤 인물이고 또 역사적으로 어떤 공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정도전 없는 조선 없다. 정도전은 조선 왕조의 설계사였다. 네. 그것은 뭐 누구나 다 의견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도전이야말로 유교적인 이상을 현실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현실화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신봉하고 네. 그것을 정말 실천에 옮기고자 가장 애를 쓴 네. 그런 점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인물이었다. 그게 하나의 강조점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도전은 불행하게 그러니까 칼을 맞고 죽습니다만 네. 그러나 정도전의 꿈은 세종대왕을 통해서 그리고 조광조를 통해서 네. 우리 역사 속에서 계속 불타올랐다. 그러니까 정도전은 한 사람의 정도전이 결코 아니라는 점도 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 점이죠. 예. 그리고 이제 내용면에서 본다면 저로서 아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도전이 이루고자 했던 그 세상이 무엇이냐라고 네. 했을 때 네. 그것은 이제 소농 중심의 사회였는데요. 네. 이것을 현대적인 어법으로 바꾼다면 소시민 중심의 사회를 정도전은 원한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시민 사회를 부르조아 중심의 시민 사회가 아니고 네. 우리 같은 봉급 생활자, 네. 말하자면 일용 노동자 네. 이런 평범한 그런 평범한 사람들. 시민들 네네. 중심의 사회를 이루고자 했다. 네. 그런 점에서 정도전의 꿈은 아직도 유효한 게 아닐까 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네요, 진짜. 이 책 역설에서는 우리가 역사 교과서나 뭐 역사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시각에서 역사적 사실 또 역사 인물을 조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흥미롭게 읽었어요, 앞부분을. 먼저 인물 중에서는 뭐 정조와 정약용, 김홍도에 대한 접근이 새롭달까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면을 들추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이 그 제책 역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면 7대 3이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30%의 일반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재확인해 주면서도 네. 70%는 저자가 생각하는 역사를 보여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정서를 예. 상당 부분 수긍하면서도 네. 그러나 그 중점은 우리가 아직까지 짚지 못한 역사의 뭐랄까 새로운 지점들을 네. 발견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데 이 책의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정조하면 네. 정조가 훌륭한 학자,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찾아낸 정조의 모습은 정조는 보수주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조하면은 대단히 앞으로 나가는 개혁을 한 것처럼 네. 생각하지만 제가 이 책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정조는 학식이 많지만 그러나 대단히 보수적인 개혁론자였다. 아. 그 보수주의라는 걸 강조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정약용 하면 네. 정약용에 대해서도 우리는 뭐 칭찬을 너무 많이 하고 네, 있죠. 네. 그리고 그건 대부분 유효합니다만 네.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정약용을 칭찬만 할 때 정약용의 진면목의 하나가 우리 시야에서 사라져버린다. 그것을 저는 주목합니다. 그건 네. 결국 뭐냐면 정약용은 끝까지 현실주의자라는 거죠. 아. 관리로서의 정약용은 사실은 대단히 영악한 현실주의자였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정약용이 유배를 가가지고는 유배된 현실에 말하자면 자기가 처한 그 불우한 현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개혁주의자 정약용, 네. 말하자면 피 끓는 의분의 사나이 정약용만 강조하는 것은 정약용을 사실은 놓치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현실 문제에 몰입한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자신의 명예회복에 집착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약용이 정말 그렇게 철두철미한 개혁가였다고 한다면 네. 그가 벼슬할 때 그 잘 나가던 시절에는 왜 그런 개혁안을 하나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거군요, 이 네. 책이. 그리고 이제 김홍도 같은 경우도 네. 김홍도의 그림 우리가 다 알고 좋아합니다. 저도 무척 좋아하죠. 아주 탁월합니다. 네. 김홍도의 크로키 수준 이거 정말 끝내주죠. 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김홍도는 결국 체제를 미화한 화가다. 어용 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홍도를 지배하는 사상은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 정조의 경우와 같이 성리학이었죠. 그리고 정조의 그런 치세를 미화하는 그림을 그린 사람이다. 신윤복과는 다르다. 네. 신윤복은 말하자면 정조가 아주 싫어한 화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윤복은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어떤 도시적인 분위기, 또 말하자면 그 인간 세상의 어떤 그 복잡한 사랑과 연애의 네. 문제 이런 거에 주목한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화가는 신윤복이었단 말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김홍도는 왕이 보고 싶었던 미화된 현실을 그린 사람이다. 김홍도의 그림에는 배가 고픈 사람이 없어요. 김홍도의 그림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사실은 스탈린 시대의 체제 미화적인 선전 포스타 네. 이것이 바로 김홍도가 그린 정조 시대의 포스타다.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김홍도의 어떤 그 화가로서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김홍도를 보는 우리의 시선은 좀 두껍게 되는 거죠. 네. 재밌네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주목해 볼 만한 인물로는 누가 있을까요? 네, 역시 제 1번은 네. 세종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을 사랑했으면 예. 한글까지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세계 역사상 없고요. 또 세종이 지배하던 15세기 현실 속에서 본다면은 아마 그 당시 정치를 하는데 드림팀을 구성하라고 한다면 네. 세종이 거느리고 있던 신하들의 대부분이 아마 그 드림팀에 그쵸. 들어가고 네. 주장은 역시 세종이 아니었을까. 네네. 그렇게 세종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도전이 왕이 되었다면 네. 그것은 세종일 것이다. 세종이 신하가 되었다면 그것은 정도전이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또 뭐 기왕 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좀 저평가했던 왕 중에서도 요즘은 이제 새롭게 평가를 받습니다만 김춘추가 대단히 중요하다. 네. 김춘추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제일 빈약한 부분이 다자간의 외교에서 약하거든요. 우리가
뭐 어느 한 나라에 매달리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네. 그런 어떤 세력의 균형점을 취하고 예. 거기서 우리가 그 어떤 그 약자이긴 하지만 네. 상대적 약자이긴 하지만 우리가 약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네. 상대적 약자이긴 한데 그 상대적 약자로서도 자기 어떤 그 이익을 관철하는 그런 힘 이것은 김춘추에게 있었다. 네. 김춘추는 그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에 있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였다. 말하자면 신라라고 하는 낙후된 네. 나라를 네. 가장 앞섰던 당나라, 그 당나라 당시 미국이죠. 네. 이를테면 네. 그런 수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신라에 말하자면 중대우 황금기 120년 통일신라가 된 다음에 한 120년 동안 우리나라는 네. 정말 잘 나가거든요. 네. 그 토대를 마련한 김춘추도 주목할 만하죠. 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얘기할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네. 하여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사람 네. 정도 더 추가한다면 광개토 대왕이죠. 네. 그 광개토 대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복자 광개토 대왕 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광개토 대왕이 갖는 어떤 역사적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광개토 대왕이야말로 고구려의 역사 인식을 새롭게 한 왕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당대의 고구려는 중국에서 5호 16국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들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만주 쪽에서 입지가 좁았어요. 그래서 이제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의 국군을 한반도 안에서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는 거죠. 그 아들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것도 결국은 아버지 뜻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광개토 대왕 훌륭하지만 그것은 만주벌판에서 말을 달렸기 때문에만 훌륭한 것이 아니고 네. 그는 고구려라고 하는 말하자면 사실상 난파선과 같았던 그런 배를 네. 무력으로서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힘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고구려를 만들려고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 네. 이런 예들을 우리는 많이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그러면 조선의 유교적 세계관이 지금도 우리 생활에 끼치고 있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유교에 대한 오해, 진실이랄까요? 뭐 이런 걸 짚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오해는 연료에 대한 것일 것 같아요. 연료를 유교에서 강요한 거 맞아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조선의 유교 그걸 이제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리학에 말하자면 본원적인 성리학이 있고 네. 그 세속화된 성리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성리학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네. 그건 이제 제가 사용하는 단어인데 네. 18, 19세기가 되면은 본원적인 의미에서 성리학보다는 그런 성리학 포퓰리즘, 성리학 포퓰리스트들이 오히려 성리학 행세를 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편견들이 오늘날 마치 뭐 그런 책도 있지 않았습니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든가 네. 또 무슨 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마치 유교로 인해서 공자로 인해서 동아시아에서 여성의 위치가 아주 바닥에 떨어졌다, 억압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은 좀 제고할 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연료 같은 문제만 하더라도 실제 연료 문제가 네. 왜 연료 중에 심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남편이 죽었으니까 네. 자살을 하고 네. 그 자살도 나중에는 숨을 자기가 스스로 안 쉬어가지고 죽는 네. 그런 연료도 나오거든요. 네.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숨을 자기가 참아서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도 보통 과장이 아니고 그런데 그 과장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은 성리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리학의 기본 텍스트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고부간의 문제만 하더라도 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강요할 수 없다. 이것이 성리학의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아내와 남편의 도리에 있어서도 네. 남편이 잘못된 일을 하면 아내는 끝까지 반대해야 된다는 것이 성리학의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야죠. 그런데 실제 말하자면 성리학 포퓰리스트들은 전혀 네. 다른 것을 강조했거든요. 따라야 한다로.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본래의 성리학이 변질된 것이다. 왜 변질됐느냐? 이건 학설의 문제가 아니고 네. 세속적인 이해관계의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성 위주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네. 또 시집 중심의 어떤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네. 사실 성리학은 왜곡을 강요당했던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실제 이제 성리학자들이 주장한 것 중에 그러면 뭐 쓸만한 게 뭐가 있느냐? 네.
가령 이제 등록금 없는 학교죠.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 시대는 사실 네. 그게 관철이 됐었단 말입니다. 어. 그러니까 등록금은커녕 네.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꼭 성리학의 이름이어서가 아니고 오늘날에도 되살릴 필요가 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예. 우리 사회에 지금 대학은 다 가야 된다고 하지만 예.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죠. 네. 또 그런 성리학 사회의 기본적인 특징 중에 아직도 살릴 점이 있다면은 사실 공자도 그렇지만 공자는 신분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일은 없지만 공자가 중심으로 삼았던 건 신분이 아닙니다. 공자가 중심으로 삼았던 것은 능력이죠. 그러니까 학문적 성취죠. 네. 도덕적 성취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은 한편으로는 자유와 평등, 시민적 질서를 말하지만 네. 학벌주의, 네, 지역주의, 맞아요. 연고주의, 예. 각종의 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리학의 이름으로라도 싹둑싹둑 잘라내야 할 그런 사회학입니다. 네. 뭐 정부에서는 4대 사회학이라고 해서 무슨 성폭력, 학교폭력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네. 사실 제가 보기에 정말 큰 사회학은 이놈의 연고주의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고향을 묻지 말아야 돼요. 그러게요. 우리는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묻지 말아야 됩니다. 맞아요. 네. 성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사실은. 예.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향해야 할 자세, 뭐 가치 같은 게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일까요? 예. 그러니까 유교적인 가치도 뭐 네. 전면적으로 폐기 처분한다거나 또는 전면적으로 다 재생해서 쓰는 것은 제가 보기엔 불합리하고요. 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15년 동안을 유럽에서 살았는데 네.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소크라테스가 살아있어요. 그들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아있어요. 네. 그들에게는 중세 철학자들이 살아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건 뭐 복고주의가 아니고요. 우리의 지적인 전통, 우리의 문화의 폭과 다양성을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네. 실제 유교를 포함해서 네. 또 불교와 도교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과거의 지적 전통을 이젠 좀 정말 무조건 옛 것이니까 좋다, 우리 것이니까 좋다가 아니라 인류의 지혜로서 네. 거기에서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재발견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옛것이 좋다 뭐 이러면서 너무 이렇게 거칠에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옛것이 좋다 하면 옛것에 대한 철학으로 들어가고 그 정신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본질에 다가가야죠. 네. 본질에. 네. 뭐 또 이상적인 그런 세상의 모습을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신다면? 예. 저는요. 이제 우리의 가치는 지금 사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두 단계로 나누겠는데요. 현재의 문제는 자본주의 문제입니다. 네. 이 자본주의가 신자본주의가 되면서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사실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있어요. 네.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의 다양성은 네. 동식물의 세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일이죠. 네. 가치의 다양성은. 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자본주의 열풍이 너무 지나쳐서 돈밖에 모르거든요. 맞아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렇다고 해서 돈을 제가 안 쓰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돈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좀 생태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생태적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개개인은 다 독립적인 존재이지만 네. 전체로서의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 연결되어 있다는 것, 네. 상대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 네. 그래서 평화로운 공존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제 저는 두 번째 단계로 그걸 말하자면 일반화한다면 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건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유와 지배의 공동체가 아니라 네. 평화와 공존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높아진 시민의식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시민의식을 강화하는 데는 요즘 네. 사람들이 인문학 많은 얘기를 하지만 네. 도대체 무엇이 인문학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그 인문학도 겉핥기식의 인문학이 아니고 네. 저 입장에서는 이제 역사가 중요하니까요. 철학이나 문학도 중요하지만 그런 그 역사 속의 많은 사건들, 역사 속의 인물들을 이 역설에서 한 것보다 좀 더 심도 있게 네. 새롭게 조명하고 또 그것은 일종의 시민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통해서
세상을 우리가 혁명할 수는 없겠지만 네. 조금씩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항상 네. 바꿔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정신이 번쩍 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저는 아무래도 시각장애인 분들하고 이렇게 접촉이 있다 보니까, 하드웨어는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건물도 잘 지어놓고 이런 하드웨어는 잘 해놨는데 정작 장애인들이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거기서 뭘 하고 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는 사실 인류 역사상 풍부한 기록을 많이 남겼고 그래서 세계 유네스코가 정한 네. 어떤 문화유산 속에서도 우리가 기록 유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게 다 컨텐츠입니다. 네. 이게 다 소프트웨어예요. 네, 네. 역사도 그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것을 이제부터라도 좀 더 현실과 접목해가면서 네. 그 의미를 다각도로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승종 선생님이셨습니다. 백승종 선생님의 역설 오늘 소개해드렸어요. 서혜정의 오디오북 카페 다음 주 시간에도 좋은 책 갖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